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에서 헤어지고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영상들 여러 차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저희 댓글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오시는 분들은 쉽게 보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별하고 힘든 분들은 아마 유튜브 영상을 하나하나 정독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겠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별 후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될 금기사항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자, 뻔한 내용들을 재가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에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셔서 이 영상 끝까지 하나만 제발 보시면은 상황이 지금 이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당연한 것부터 우리가 짚고 갑시다. 많은 재회 관련 콘텐츠들에서 이별 후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매달림이라는 것이 절대 이별을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것처럼 치부가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별 상황에서 매달림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분도 흔하게 아시다시피 많은 주변 커플들이 이 매달림과 상대방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재회를 하기도 해요. 매달림 자체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매달림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또한 나에 대한 잔여 감정으로 감정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달려 보았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더 냉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더 이상 네가 계속 이러면 나는 너를 차단할 거야 이런 말이 나온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여러 차례 매달리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대다수 그런 상황은 점점 더 상대방의 반응이 나빠져 가고 나중에 가서는 일상적인 연락 또한 불가능한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이 상황이 되면 대략 70%의 상황들은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여러 차례 매달릴수록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면요, 거절에는 관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예스 세트와 노 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기에 나한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그 추후 상황에서 점점 더 나의 제안 등에 긍정적으로 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나에게 거절을 보인 사람들은 점점 더 그 거절 관성 또한 강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거절한 부탁을 타인이 반복적으로 해온다면 처음엔 좋은 말로 좋게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도 단호하고 냉정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이후에는 이전 같은 관계가 되지 못하기도 하죠. 자, 이 개념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한 차례 매달리고 상대방은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1차 거절 관성이 생겼죠.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회차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거절 관성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 결과로 상대는 재회를 선택하는 것에 무관하게 나와의 연락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끊기지 않을 연락이 끊기고 아예 단기 재회는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물론 매달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재회 관련된 정보를 읽으신 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개념이겠지만 알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이론을 알고 계신다면 더 여러분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에 짚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변한 이해 구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 자, 인간관계에는 이해 구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친구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가까운 친구는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 이해 구간이 두텁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나랑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실례를 해도 크게 기분이 상해합니다. 이해 구간이 두텁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게도 연인관계는 이해 구간이 비교적 두터운 관계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가족을 제외한 타인과의 관계 중에서 연인만큼 이해 구간이 두텁게 형성되는 관계는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 그러나 이 연인관계의 이해 구간은요, 가변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타인과의 이해 구간은 모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지만 연인처럼 결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계에서는 그 폭이 더 도드라지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 상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나와의 이별을 결심하고 나에게 이별을 말했어요. 이 순간부터 상대방은 나를 더 이상 연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연인으로서 내가 누리던 상대방의 호의와 이해는 모두 이 순간부터 걷어진 것처럼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상대방을 연인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여전히 상대방에게 나의 호의와 이해를 베풀고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 이런 호의와 이해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괴리감이 생기고 그 사람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너무 충격적이에요. 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연인 시절 이해 구간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너랑 나랑 가볍게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이해를 못 해줄 수 있어? 우리 이때까지 잘 만났잖아. 너도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머리로 이해는 가지만 감정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 구간이 달라졌기에 더 이상 상대방은 나를 예전만큼 보듬어주고 이해해줄 의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간접적 감정 노출. 자, 사람에게는 표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도 인간이 표현을 워낙에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긴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대다수의 표현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목말라 있는 동물인지를 본성적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감정적인 절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조금만 재회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내담자분들은 상대방에게 미련 같은 감정을 말해서는 안 된다 정도의 지식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분들조차 내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합리화를 하고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례로 내가 우울에 빠지면 카톡 프로필을 없애거나 잠수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아무 사진도 안 걸어둔 건데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한테 직접 제 감정을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을 바탕으로 그 정보를 유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자리에 서기 전에 말로는 나 하나도 긴장을 안 했어,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수통을 몇 병이나 들이키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긴장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을 마시고 땀을 흘리는 것은 긴장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우울한 감정을 상대방과 무관하게 표현을 하거나 우울한 노래를 스토리에 올리거나 혹은 잠수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비록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상대방은 그 행동을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급작스러운 행동 변화. 우리가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일상 패턴이 달라집니다. 평소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외부로 나가는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평소 밖에 나가는 걸 즐기던 사람이 집 안에 틀어 박히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이별 후에 머리 스타일을 충동적으로 단발로 자른 뒤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듯 내 평소 행동 패턴과 다른 행동 패턴은요, 내 심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비추어지는 모습이 긍정적인 방향인지 부정적인 방향인지는 후순위의 문제예요. 부정적인 모습이라면 더욱 악효과가 있겠지만 엄밀히 말했을 때 행동 변화 자체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SNS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하루에 빈번하게 게시물을 올린다거나 평소에 SNS 중독 수준의 사람이 전혀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행동 변화는요, 결국 내 감정 변화를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신경 변화를 왜 보여주면 안 되냐? 대체로 신경 변화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신경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신경 변화가 빈번합니다. 특히나 이별 직후의 긍정적인 신경 변화라는 것은 더욱 찾아볼 수 없죠. 내가 아무리 SNS에서 예쁜 모습으로 밝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것이 내가 일상적으로 보이던 것과 다른 패턴이라면 내가 심적으로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유추하게 만드는 단서가 되는 셈이에요. 에이, 상대방이 과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요? 만약 이 인간의 추론 시스템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요, 아마 인류는 직접적인 말이 아니면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이 추론 시스템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단서를 의식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잖아요. 상대방 프로필이 하나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에 대한 미련일까? 나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걸까?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굳이 내 모습을 보고 해석하려고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정보를 우리의 뇌에서 자동으로 인지하고 추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별을 하시는 질문 중에서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런 질문도 우리가 이런 추론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처리하려 하다 보니까 생기는 질문인 거죠. 자, 다섯 번째, 자존심에 의한 행동 결정. 자, 많은 연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달가워하지 않은 개념 중 하나는 가치 증명을 위해서는 고자세가 필수다. 자, 이 개념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 상대방에게 저자세를 보여주어서는 우리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치 회복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고자세를 취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기가 힘든 주장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인지하는 내 평소 이미지예요. 만약 상대방이 나를 인지하기에 얘는 원래 인간관계에 쿨하고 자존심이 강한 스타일이야, 자, 이런 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별 이후에 여러분이 자존심을 부려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느끼기에 얘는 평소에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항상 나한테 순한 편이었는데, 자, 이런 인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별 후에 갑자기 고자세를 취하고 자존심을 부린다고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단편적인 방법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연애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사소한 것을 명분 삼은 연락. 이별 후에 힘든 것 중 하나가 이때까지 이어져 오던 상대방과의 연락이 끊겼다는 그 자체가 힘든 감정을 주는 원인 중 하나죠. 상대방을 잃었다는 상실감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매일 연락하던 시간에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는 그 공허함도 우리에겐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비록 나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연락을 해서 상대방이 답장이 오는 그 자체로 안도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 사람이 나한테 답장은 하는구나. 사실 제외에 큰 의의가 있는 반응이 아님에도 답장이 왔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합리화의 명분으로 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사소한 명분을 찾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물건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대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명분 삼아서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요, 제가 재회 상담을 하는 한 평생 들을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과 내가 이별을 한 상황에서 굳이 내가 상대방의 짐을 챙겨주는 것이, 그것도 먼저 챙겨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여러분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명분이겠죠.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상대방은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상대방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소한 명분으로 연락하는 그 자체로요, 상대방이 내 미련을 유추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정말 고가품이 아니라 옷 하나, 몇만 원짜리 화장품들, 이런 걸로 명분 삼아가지고 연락을 한다는 건 그냥 내 미련만 드러내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자, 일곱 번째, 안정감을 주며 붙잡아 보는 말. 혹시라도 생각이 바뀌면은 연락해. 나도 많이 변하고 있을게. 나중에 마음이 괜찮아지면 언제든지 말해줘. 나는 계속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라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질까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올 생각이 들까요? 오히려 이런 말은요, 상대방에게 이별 후 안정감을 심어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모든 재회 상황에 이런 편차들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상황들은 막상 상대방이 이별을 선언한 뒤에 내가 없는 일상을 보내면서 내 빈자리를 느끼고 후폭풍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케이스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안정감을 부여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은 언제든지 자기 입장에서 선택만 한다면 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입장에서 이별 직후의 과정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입장에서 내 빈자리를 느낄 수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후폭풍을 느낄 수도 없는 여건이 딱 조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재회를 원한다면 기피 해야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얘기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온 분들이라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제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총 정리를 한 얘기였고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둔다면 이별 직후의 힘든 마음의 모든 영상을 정독하실 수 없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짧은 기간 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